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가족적이란 무엇인가인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가족하면 일반적 개념이 어때요? 결혼을 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결혼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생물학적 부모됨의 기초에서 이제 자식을 낳고, 또 주거를 같이 하면서, 정서적인 그런 정체성을 가지죠.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가족적이다 이럴 때 어떨까요? 뭔가 우리가 가족적, 저 사람 가족적이야 이러면 제게 뭔가 좀 친근하고, 그죠? 좀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남죠. 그래서 보통 뭐 가족적 이러면은 저 가족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게 좀 다양한 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오늘날에는. 그리고 이제 뭐 가족의 바탕을 둔 거니까요. 생물학적 재생산, 또 혈연 관계에 기초한 사회적 단위, 이런 이제 가족적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가족들 이렇게도 하죠. 왜냐하면 자녀도 낳고 부모님도 있고 또 나도 있고 뭐 이러니까요. 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가족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적인 사람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형용사적 개념도 사용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것도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기능주의론, 또 갈등주의론, 그다음 페미니즘 해서 이렇게 한 3개 정도로 크게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크게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가족 사회 시간이 아니라서 보통 이제 이거를 가족 사회학이거나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좀 깊게 이 기능주의 이론만도 상당히 많아요. 또 갈등주의 이론, 또 페미니즘 이론 이런 것들이 책이 굉장히 많은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제 기능주의 이론이 뭐고 갈등주의 이론이 뭔지 이 개념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에 대한 기능주의 이론은, 보통 기능주의는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나요? 사회가 형평되어 있고 균형 사회 상태에 있는 거를 이제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는 항상 항상성 기능을 가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기체, 우리의 몸은 어떨까요?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학이 원래 사회 유기체에서 나왔고요. 또 오거스트 꼼트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가 그 유기체설 얘기를 했잖아요. 사회공학 이렇게 표현하면서 거기서 이제 사회학이 나왔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사회는 균형 상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완만하고 굉장히 발전적으로, 이 진화론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흘러갈수록 완만하게 조금 발전적으로 흘러간다 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긴 뭐냐면 이런 가족 제도가 사회의 다른 제도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게 기능주의 이론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족 제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의 안정과 통합, 또 유지, 이런 기능을 한다고 이제 본 거죠. 또 하나는 자녀들의 사회화 기능도 있고, 또 어때요? 교육제도, 그죠? 교육, 또 재생산, 자녀 생산 뭐 이렇게 출산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가족제도가 뭐 자녀 출산이라든지 또 사회 안정을 하게, 왜냐면 가족제도가 안정감을 가져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기능주의 이론이에요. 아시겠죠? 기능주의 이론은 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도 여러분 뭐 많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자, 막스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가족에 대한 막스주의 이론은 좀 진보적 이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사회 안에는 항상 계급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계급 갈등이 뭡니까? 말 그대로 계급 갈등은 갈등이에요. 갈등이 뭐예요?
자꾸 투쟁이 일어나는 거죠. 안에서 자꾸 야 이거 왜 안 해줘 뭐 이런 거, 너 왜 돈 더 해먹었어 우리도 줘 뭐 이런 거. 이게 계속 계층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걸 계급 갈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이 항상 사회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는 항상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왜냐면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기능주의로는 점차적으로 진화해 간다. 가만히 있어도 사회는 발전해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항상 계급 갈등이 사회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급 갈등을 통해서 이런 세력이죠. 계급이 세력이라고 보잖아요. 세력 간의 갈등. 이런 투쟁의 결과로 인해서 사회는 변화해 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 하냐면 생산력, 생산관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생산력이 뭐고 생산관계가 뭘까? 여러분이 혹시 이제 학교에 계시면은 여러분이 학생과 교수 이런 관계가 생기죠. 또 직장 가면 뭐가 있을까요? 사장님이 있고 나처럼 회사원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예전에는 18세기엔 그걸 뭐라고 했냐면 그 사장을 부르주아, 그죠? 그 다음에 일하는 노동자를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막스가 그래서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의 사이의 관계가 뭐를 중심으로 만났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내가 돈 주겠다는 거 만났잖아요. 그러면 공장에서 뭐 하나요?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로 관계를 맺은 거를 뭐냐면 생산관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생산관계입니다. 그러면 생산력은 뭘까요? 예? 생산력은. 그러면 생산력은 우리가 뭐라 할까요? 우리 노동력? 노동. 왜냐면 이게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질을 노동이라고 봤어요. 예? 그 앞에 사실은 리카르트도 있고 뭐 있는데요. 그 뭐 포에르바 유물론 이렇게 해서 뭐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건 빼고 일단은 마르크스는 인간을 노동하는 존재로 봤거든요. 노동을 하면 어떨까요? 네가 공장에 노동을 하면 어떤 생산이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내가 생산한 상품에서 내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을 받고 그냥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만든 상품에서 내가 소외가 된다는 거죠.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냐면 부르주아 입장에서는 어때요? 노동력을 제공해서 얼마나 많이 노동력을 투하하느냐에 따라서 상품이 얼만큼 만들어지는가 이런 거죠. 투입의 산출 이렇게 경제학적 용어로는 그렇게 표현하죠. 이게 생산력이죠. 그럼 생산력 플러스 생산 관계면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생산 양식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생산 양식이 어떻게 표현해요? 생산 양식은 뭐예요? 상품을 만들어내는 양식이 어떠냐는 거죠. 아까 말 공장에서 자본가와 노동가의 관계로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사회가 국가가 다 통제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게 생산 양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뭐래? 공산주의 생산 양식, 자본주의 생산 양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생산력 플러스 생산 관계는 뭐라고요? 생산 양식 이렇게 표현돼. 이게 사회의 기초에 형성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요. 가족은 이거 좀 쉽죠. 가족의 형태는 그러면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영원할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인간이 사는 모든 행위나 제도는 항상 시간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하질 않아요. 아시겠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에 변한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우리가 말하는 초월론적인 어떤 진리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뭐예요? 원래 영원 불변하고 변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진리를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행위는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그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죽음이요? 죽음도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죽잖아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죠?
살며 삶도 그렇죠. 삶도 여러분의 지금 아름다운 20대가 여러분이 1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생각과 몸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10년 후는 여러분은 또 이렇게 저만큼 가 있을 거예요. 30대로.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떨까요? 아, 그때가 좋아서 이러죠. 예? 왜요? 그때 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내가 철들면 낭만은 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거는 내가 살던 시대의 지배적 생산 양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그런 생산 양식을 가졌기 때문에 핵가족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농경사에서 조선시대는 농경사에는 대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들끼리 농사를 짓고 쌀을 해서 자급자족 형태하고 5일장에 가서 뭐 가끔 팔기도 하고 다른 물건 바꿔오고 이런 삶의 양식을 가졌죠. 그러니까 그때는 확대가족, 그죠? 대가족 제도가 유지됐죠. 근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여러분, 남녀는 전부 뭐 취업한다고 어디 가고 다 또 지방도 가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이제 또 만나서 또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핵가족화 중심으로 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가족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돈 물질 중심적이 돼가죠.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그러니까 이제 뭐 집도 사야 되고 뭐 애들 교육 가역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도 이게 너무 집 사는 것도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을 자꾸 미루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까지 뭐 결혼하면 뭐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요즘에 뭐 사회가 점점 그렇게 돼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더 느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 가족도 가족제도도 이런 생산 양식에 달렸다고 보는 거죠. 가족 형태가. 그죠? 이제 이해되시겠죠, 이것도. 자, 페미니스트 볼까요? 여기는 이제 사회적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인간은 그냥 이게 혼자 떨어져 사는 게 아니죠. 로빈슨 크루소가 아니에요. 인간은 세계 응애하자마자 엄마 아빠를 통해서 가족 속에서,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내가 원해서 태어났나요, 여러분? 아니죠. 그냥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응애하고 일단 태어났어요. 그죠? 그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죠. 근데 그 근거를 이제 이 사람들은 남자가 지배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즘도 여학생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것보다는 하나의 이론이니까, 가설이니까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약간 기능주의, 마르크스, 페미니즘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나는 이쪽이 맞아 이러면 뭐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오늘날 사회가 너무 다양화돼 있고요. 우리가 지금 과목도 문화 다양성이잖아요. 근데 이런 문화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뭐 한쪽만 옳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다양하게 놓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그리고는 저거는 나하고 안 맞으면 저거는 하나의 가설이구나. 저런 얘기도 있구나 하는 걸 아시고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거 나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럼 내가 그거 받아들여서 내 나름대로 살면 돼요. 남의 타인의 시선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페미니스트는 어쨌든 가부장적 사회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젠더 부분이 이제 사회생활에 기초가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저 젠더하고요 그 섹스라는 개념이 달라요. 이 사회학에서 말하는 젠더는 이 사회적 역할에서의 젠더 남녀 역할을 얘기하는 거고요. 섹스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거기서 말하는 남녀 구분은 이 생물학적 개념이에요. 아까 가족 얘기하고 결혼 이럴 때의 섹스고 이 젠더는 이 남녀 구분은 이거 사회적인
역할에서의 이제 젠더, 이 사회학적 개념이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여성이 오랫동안 남성에 예속돼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관점은 여성이 어떻게 남자한테 이렇게 예속돼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페미니스트 쪽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뭐냐면 남자들이 그동안에 오랫동안의 권력 차원에서 남자들의 권력 차원에서 여성들이 많이 예속돼 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뭐 어디도 임원들도 회사 임원도 남녀 동등 해야 된다. 군대도 남녀 동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경찰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경찰 소방서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소방에서 이제 뭐 장을 하는데요. 근데 면접을 보는데 이게 뭐 여학생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자기도 좀 당황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소방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자기가 살았던 때하고는 좀 틀릴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제 거의 자녀들 수준으로 오니까요. 근데 이제 또 그 친구들은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요. 예전엔 뭐 남자의 일, 여자의 일 이랬는데 요즘 여러분은 안 그러죠? 여학생들 남자의 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유니섹스 차원이죠. 복합적인. 이제 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생산관계 내에서 여성의 위치, 여성이 어떻게 예속되어 있는가, 뭐 이렇게 보죠. 그리고 가부장적 사회로 보고 있고, 또 가족을 사회 질서의 재생산 도구로 이제 이해하는 이런 관점입니다. 요거는 또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요것도. 그런데 이제 요거는 또 뭐가 있냐면 또 한쪽으로 너무 빠지면 이게 도구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좀 넓게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내 생각도 있으면 상대편의 생각도 있고 이러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여성의 예속적주의가 어떻고 사회 질서의 재생산 도구로 나를 보나? 뭐 이렇게 이해한다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남녀가 결혼하려고 만났어요. 근데 만나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뭐 평등한 뭐 이런 게 아니고 나를 뭐 그냥 이상하게 보네 뭐 이러고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또 끝없는 거거든요. 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세상은 내가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균형적인 사고가 중요하고요. 마르크스가 됐든 기능주의 이론이 됐든 페미니스트 이론이 됐든 하나의 가설이에요. 이 중에서 뭐 자기한테 맞는 거 이렇게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무엇이 옳고 그름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가족 이론에 이거 한번 볼까요? 가족을 생물학적 재생산 또 사회적 재생산에 중요한 것으로 보고 사회 제도와 관련돼 있다는 얘기는 했죠. 자, 기능론적 접근은 도시산업사회, 우리가 큰 도시사회 같은 데서 얘기할 수 있고요. 마르크스는 아까 진보는 자본주의 얘기했죠. 페미니스트는 가부장제, 사회가 가부장제로 돼 있다. 그래서 그 틀을 깨부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족 구조를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족이 생물학적인가 문화 사회적인가 뭐 이런 의문을 한번 할 수 있죠. 가족이 생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문화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제 얘기하는 문화 사회적. 문화는 이제 사회적 이렇게 합니다. 사회학적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럼 뭐 생물학적인 거라고도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요. 또 문화 사회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요거는 뭐 이제 이런 린튼 같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신체적 심리적 요구에 근거한 것으로 이제 기본 욕구. 그래서 핵가족이 된 거다. 뭐 이렇게 또 개인적 관계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거다.
생물학적인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린턴이고요. 또 문화적이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거라는 거예요. 아까 마르크스 쪽에서 그런 얘기했던 거예요. 생산 양식에 따라서 가족 제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거는 사회적으로 보는 거죠. 사회 구성적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관계나 부모관계 그 방식도 되게 다양하죠. 그죠? 성관계나 부모관계 맺는 것도 나라나 문화마다 틀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문화적, 사회적이다. 이제 그래서 유아기 때는 보살핌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자녀의 양육이나 이런 사회화 과정은 유치원이나 다른 성인에 의해서도 수행이 가능하다. 이런 건 문화적, 사회적이다. 그래서 이제 가족은 문화적, 사회적이다. 아니면 생물학적이다. 이것도 이제 뭐 논란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충적이죠. 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절충적인 거. 자, 볼까요? 핵가족이 일반적인 사회 형태인 거는 이제 분명하고요. 그죠? 그리고 무엇이 핵가족을 구성하는지는 이제 정의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가족 형태는 이데올로기, 경제, 정치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힘에 의해서 구조화되는 것도 봐야 되는, 즉 복합적이죠. 사실은 이게 절충한 설명이죠. 그죠? 생물학적이기도 하고, 결혼할 때는 여러분 사랑이 불꽃 튀겨서 결혼할 때는 생물학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사회적이죠? 문화적이고. 왜? 인척관계도 맺고 이러잖아요. 서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복합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이제 우리 그 톨스토이 얘기를 잠시 아까 조금 내가 시간을 다 못했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죠. 이 중편 소설 중에서 크로이체르 소나타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분이 1889년에 졌나요? 아마 이 책이. 근데 이 책은 책 내용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한 남자가 바람피는 아내를 보고 한마디로 그냥 열받아서 죽인 거예요. 죽이고 나서 이제 느낀 거를 거기다 적은 거죠. 그건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랑이나 결혼이나 여자는 다 헛된 거다. 그죠? 그리고 이런 환상, 그죠? 결혼이라는 거는 어떤 성적 그런 수치심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공식적 제도일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톨스토이가 말하는 이제 말기에 이 사람의 생각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걸 벗어날 수 있느냐? 인류의 보편적 사랑을 할 때만이 인간은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다. 금욕적 정신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톨스토이가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인 같잖아요. 근데 또 교회에서 파문당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 그건 또 아니고요. 사람한테서 구해,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좀 다른 거죠. 한번 이 사람 얘기한 거 볼까요? 사랑은 이론적으로는 무언가 이상적이고 고상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언가 끔찍하고 추잡한 것이다. 언급하거나 떠올리기조차 부끄럽다. 자, 이렇게 얘기해서 가족에 대해 좀 부정적이죠. 근데 이 톨스토이는요, 젊은 시절에 굉장히 좀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그냥 난잡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18살 때까지는 뭐 그냥 수많은 여자들하고 놀러 다니고 뭐 하여간 별짓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또 이 부인도 이게 나이가 좀 상당히 어렸는데 이 부인이 톨스토이의 그 작품들을
다 편집해주고 되게 잘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녀도 13명이나 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나이 들어서 집을 떠나게 되죠. 왜냐면 그 결혼 생활에서 만족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뭔가가 자기를 억누르는, 풀리지 않는,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풀기 위해서 또 떠납니다. 그래서 어느 역전에 가서 쓸쓸하게 죽죠. 그게 82세에 이제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이렇게 계속 변화해요. 아까 내가 전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또 부활 뭐 이런 게 얘기하면서 변하고요. 안나 카레리나에서는 이제 안나하고 브론스키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이 주인공도 아닌데 사실은 책 이름이 안나 카레리니까 주인공처럼. 근데 안나 카레리나하고 브론스키는 모스크바역에 만나 불꽃 튀기는 사랑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욕망, 욕구죠. 그래서 굉장히 사랑하고 이혼까지 하고 브론스키를 따라가죠. 안나가요. 안나 카레리나가 따라가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 뭘 느껴요? 그 브론스키가 또 이렇게 어디 출장 가거나 이러면 굉장히 불안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죠? 아니, 저 사랑을 누구한테 주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나, 이 사람이. 자기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본능적인 욕구, 그러니까 그 의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욕구라고 표현도 많이 하거든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나중에는 공황이 오고 권태가 오잖아요. 그죠? 채워지지 않는 욕구 때문에. 그죠? 그래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같이 못한 거.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면 계속 어떤 것을 계속 원하는 거예요. 그죠? 난 자꾸 사랑을 더 브론스키한테 사랑을 원하고 그래서 또 얻고 나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채워지지 않으면 공황이나 권태로 흐르죠. 공황이나 권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욕망이나 욕구보다 더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공황이나 권태가 오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우울증이라는 거 아시죠? 우울증이하고 공황 상태가 오면 사람이 나중에 정답은 뭐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자살하는 수밖에 없죠. 예, 그래요. 근데 실제 우리가 안나 카레리나가 결국 그 문학 작품에서 보면요, 그 자살하죠. 철로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죽잖아요. 자살하고 그렇게 해서 비극으로 끝나죠. 근데 레비는 어떤가요? 레비는 키티하고 이게 이제 안나 브론스키가 한 쌍이고요. 레빈하고 키티가 한 쌍이에요. 근데 레빈은 이 사람도 이제 백작인데요. 근데 이 레빈하고 키티는 사실은 처음에 안나 그 브론스키하고 레빈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고민하다가 결국은 레빈을 하고 이제 선택을 해서 사는데 여기는 아주 행복하게 나중에 잘 사는 해피엔드로 끝나죠. 해피엔드로 끝나는 그런. 여러분이 좀 시간 나시면요, 안나 카레리나라는 그 톨스토이 문학 작품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레빈은 아마 톨스토이의 아마 분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레빈을 통해서 그 형 니콜라이가 죽어가는 과정, 그런 걸 아주 섬세하게 여기서 과정을 잘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서 좀 부정적인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영향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여러분 그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쇼펜하우어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1788년에 태어나서 1860년에 죽던가요? 그렇죠. 한 62세 뭐 좀 넘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자, 보면은 이분은 문제제기가 그거예요. 아니, 애들은 왜 태어나야 되는가? 에? 세상은 고통과 질병으로 가득 차 있는 아주 나쁜 세상인데 왜 태어나서 또 다른 고통을 겪게 하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염세주의자다라고 표현도 하죠, 여러분들이. 근데 쇼펜하우어가 염세주의자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렇다고 자살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살하지 않고 끝에 보면은 그 불교 쪽으로 또 가요. 그래서 뭐냐면 그 아까 욕구 있죠? 욕구, 욕망. 그 욕구와 욕망을 내가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뭐 불교 용어로 무 또는 공이거든요. 색, 즉시, 공할 때 공. 그거는 무라고 할 때 뭐 있음 없음의 무가 아니고요.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공 이거예요. 무. 그죠? 나를 욕망을 내려놓을 때 내가 뭘 하고자 하는 욕망을 탁 내려놓을 때 무의 경지에 이르고 그 무나 또 어떻다고요? 공의 경지에 이르고 그럴 때만이 해탈에 이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또 뭐냐, 쇼펜하우어도 얘기했죠. 이 사람 자기 어머니 때문에 굉장히 여자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가족에 대해서 부정적이단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런 인식은 깨달음을 얘기하거든요. 깨달음이 이런 무의 경지에 다다랐을 때 뭐냐면 여자의 무사고의 그런 매력이 남자의 생식 충동을 유인한다. 그래서 젊은 남자들은 여자의 그 매력이 얼마나 덧없는 건지, 시간이 흐르면 덧없는 건지 모른다. 그런데 빠져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쇼펜하우어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오늘날 시대에서 또 판단하면 도대체 저 할아버지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한 18세기 분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뭐 고조 할아버지 이상 되잖아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도 그랬을 테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 그 어머니나 이렇게 했던 거 보면은 또 조금 또 결혼도 안 하고 이런 거 보면 이런 데 대한 조금 무지가 좀 있었고, 또 18세기 초반만 해도 그때 유럽 사회도 여성들은 선거권이 없었어요. 뭐 인구로도 잘 치지도 않았고 또 시대적 배경도 그러했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조금 갖게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 욕망에서 어떤 걸 원하고, 그리고 또 그 원하는 걸 얻으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런 절망적인 순환고리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그런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쇼펜하우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벗어나냐? 이런 욕망을 부정할 때만이 무의 경지에 이르고 또는 공의 경지에 이르고 그럴 때만이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칸트의 영향, 플라톤 칸트의 영향도 받았지만 이 불교의 영향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서양의 최초의 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디스트. 그러니까 불자. 서양의 불자는 여러분 아시죠? 지난 시간에 있죠? 수행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자죠. 서양의 불자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이 뒤쪽은 거의 불교 쪽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고 끝을 맺는 사람이 이제 이 쇼펜하우어입니다. 제가 그냥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그냥 인문학 식으로 해서 여러분 뭐 이제 꼭 여기는 이제 공부하려고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 교양으로 좀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교양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뭐 안나 카레리나가 이렇고 톨스토이가 어떻고 쇼펜하우어가 어떻고 이런 거를 그냥 차분하게 들으시면서 또 나중에 또 뭐 교양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갔고요.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미래의 가족을 보면은 이거 책에 있는 거예요. 무라타 사야카라고 하는 여성 작가입니다. 일본 사람인데요. 소멸세계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무라타 사야카라는 사람이 우리가 보통 가족이라는 신성한 가치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가족의 기능이 어떻고 뭐 진보적인 게 어떻고 그죠, 페미니스트 관점이 어떻고 이러고 가족의 기능이 어떻고 뭐 형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가족의 가치에 대해서 주로 많이 또 제도로서의 가족 이렇게 봤죠. 근데 여기서는 이것도 좀 문학이긴 하지만 저희가 인문학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 거죠. 이 무라타 사야카는 아마 그 편의점 그 알바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아마 77년, 70 몇 년생인가 그래. 9년생인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결혼도 안 했어요. 예. 여자분인데.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소설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책이 그 아마네라고 하는 그 여자 주인공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인공수정이 일반화된 세상이에요. 그 소설 속에서. 거기서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제 사랑의 실수로 태어나게 되죠. 원래는 다 인공수정으로 막 애들이 태어나는데 이제 아마네만 이제 어떻게 실수로 해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아마네는 자기의 본능을 알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요. 막 섹스도 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이제 사랑에 몰두도 해보고 또 삶을 좀 어떻게 안정해서 적당히 남편도 한번 만나서 뭐 애인도 만나기도 하고 결혼도 그냥 적당히 해보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제 이 아마네는 만족을 못하고 괴리감이 더 커져갑니다. 결혼하고 남편 만나 결혼하고 뭐 애인 만나고 뭐 다 섹스도 해보고 해도 아까 이제 우리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듯이 그 욕망이 채워지면 나중에 그냥 권태가 오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마네는 실험 도시로 이상을 해요. 근데 여기는 이 도시는 어떠냐면 모든 것을 인공수정으로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아기들은 인공수정을 하면 모두 센터 한 군데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내에 있는 여자 엄마들은 모두 엄마로 불리고요. 그 다음에 공동육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고 내가 키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센터 한 군데서 학교 같은 데서 키우고 거기 이렇게 도시에 사는 그 엄마들은 그냥 인공수정으로 애만 낳아서 거기다 놓기 때문에 공동육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정자와 난자를 무작위로 해서 인공수정을 하고요. 그것도 임신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 성 역할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죠. 이런 실험 도시로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오늘날 사회도 보면 점점 이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흘러가죠. 아직까지는 뭐 본격화된, 이제 AI가 되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이제 생체, 컴퓨터와 이제 우리 인간의 몸하고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제 이런 역할들도 이제 아마 생겨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무라카 사야카는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본 것 같아요. 이제 아마 가족의 편리를 위해서 국가 정책에 따른 그런 거죠. 오늘날 그렇죠. 뭐 거기 어디야 유치원 같은 데다 이제 애들 맡기고 이제 뭐 있다가 퇴근할 때 애들 데려가고 뭐 이런 쪽이죠. 예전에는 이제 어머니가 집에서 계속 애 키우는데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도 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가? 뭐 맞는다 틀리다를 떠나서 뭐 이런 문제를 한번 제기해 봤다는 거. 이제 이런 것이 조금 이제 좀 신선하다기보다는 좀 충격적으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소멸세계에 나온 소설 얘기를요,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한번 가족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매일 하는 거죠. 출계율 하고요. 단계, 양계, 부계율, 모계율, 성계, 이중 출계율. 요거 그냥 다 한번 적어서 한번 올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지난 학기 때 한번 하니까 뭐 요거는 쉬워가지고 그냥 찾으면 다 나오니까요. 그냥 쭉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개념을 적어야 오래 가요.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뭐 기억합니까? 그냥 흘려버리거나 막 이러기 쉽죠. 그래서 요거를 해서 여러분이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가 이게 여러분 드시는 게 11월 첫째 주죠. 제가 둘째 주나 셋째 주 중에 11월 위드 코로나가 되잖아요. 한번 여러분을 만나서 한번 수업을 얼굴이 10명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수업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이 시간이 언제가 편한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 날짜 맞춰서 한번 하고요. 그때에 여러분하고 토론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리포트 써주셨던 그 신의 아그네스 있죠? 그거를 파워포인트로 간단하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니면 파워포인트 안 하셔도 돼요. 하셔서 나와서 발표하시면 토론이 되거든요. 또는 그냥 앉아서 10명이니까 앉아서 그냥 서로 그거에 대해서 토론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이거 첫째 주니까 빠르면 둘째 주가 아니면 셋째 주 중에 한번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시간이 언제가 편한지를 좀 거기 요거 하시면서 친족체계 하시면서 시간을 좀 올려놔 주세요. 그러면 그 참조해서 가장 많은 쪽으로 선택하고요. 결정이 되면 제가 공구상에 올려놓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초과됐네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